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상 최초로 널싱홈에 최소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5%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렌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아스피린이 대장암 세포를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부모 1명과 자녀가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1명은 불법 체류자인 가족들을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불법 입국 경력이 있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미국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약 1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업 허가증 발급이나 추방 면제 등을 논의 중이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남부국경의 불법 입국을 급격히 억제할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친이민 단체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런 구제 조치를 함께 내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한 적체로 인해 노동허가 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한 경우 노동허가를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만 명의 노동허가 소지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전에 180일 자동 연장 정책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이 지난 2022년 만료된 후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르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이 조치가 노동허가 신청자들의 직장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고용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10월 27일 이후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신청자들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노동허가 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요양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됐었는데요. 연방정부가 사상 최초로 널싱홈에 최소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의 한 요양원을 방문하기 전 요양시설 등 널싱홈에 최소한 수의 직원 인력 배치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요양원에 거주하는 120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거주자와 보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24시간 내내 적어도 1명의 등록 간호사를 배치해야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에서 널싱홈으로 지급된 돈의 80%를 직원 급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노령자 단체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온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거주자 1인당 하루의 직원 돌봄 시간이 3.48시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그중 0.5시간은 등록 간호사가 맡아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거주하는 널싱홈은 2명 내지 3명의 등록 간호사와 10명 내지 11명의 일반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현재 1교대 시간당 간호사 수가 2명 추가돼야 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 내 약 15,000개 요양시설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도 있지만 대다수가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시위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시위 가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은 어제 학교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유대교 최대 명절인 6월절이 시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룹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룹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지난 18일 컬럼비아대 교정원은 뉴욕 경찰이 진입했습니다. 전날 새벽부터 학교 내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50여 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 중이었고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대에서는 캠퍼스 광장을 점거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외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소재 예일대에서도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인 45명을 연행했습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에서도 관련 시위가 이어지면서 학교 안팎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학생들은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컬럼비아대의 한 유대인 학생은 반유대주의적 구호가 외쳐지는 등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갈등 확산에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종종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렌트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5%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렌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어제 뉴욕주 의회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예산안 통과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주택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렌트 인상의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5%를 더한 수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 물가 상승률에 5%를 더한 수준이 10%를 넘어가도 최대 10%까지로 제한합니다. 그 이상 렌트 인상을 요구했다가 기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경우 리스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택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은 2009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과 스튜디오 기준 월 렌트가 $5,846 이상인 고급 주거용 건물, 아파트 유닛이 10개 이하인 건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뉴욕시 5개 보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30만에서 40만 채의 아파트가 적용을 받게 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법을 위반했을 때의 단속과 고소 절차가 세입자에게 맡겨져 있어 역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맨하튼에서 시행 예정인 혼잡 통행료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 3명 가운데 2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가운데 63%가 혼잡 통행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뉴욕 시내에서는 64%가 반대하고 찬성은 33%, 교외 지역에서는 72%가 반대, 22%가 찬성했으며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도 55%가 반대, 찬성은 18%에 그쳤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67%의 반대로 가장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고 히스패닉과 백인 유권자들도 각각 62%, 61%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혼잡 통행료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맨하튼으로의 이동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14%는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하튼 이동을 줄일 계획이라고 대답했고 17%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14%는 혼잡 통행료 시행이 맨하튼으로의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고 44%는 맨하튼으로 갈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시에나 칼리지는 뉴요커 3명 중 1명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하튼으로 이동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혼잡 통행료가 시행된 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할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 대학들이 갈수록 학비 보조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트머스대와 벤더빌트대 등 사립 명문대는 최근 등록금과 기숙사, 식비 등을 포함한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소득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트머스대는 연소득 기준을 6만 5천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벤더빌트대도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2만에서 15만 달러의 경우 연간 평균 7만 350달러가 제공되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에는 평균 9만 640달러를 지급합니다. 수업료 걱정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주거나 식비, 여행 등 학생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명문 주립대인 버지니아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학비 보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이사회도 지난달 전체 학부생의 70%에게 학비 보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펠그랜트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 학생을 더 많이 입학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담긴 학부 입학 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입 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배제한 이후 경제적 배경에 기반한 지원 확대로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이뿐 아니라 대장암 세포를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마르코 스카르파 박사팀은 오늘 미국 암학회 학술지 캔서에서 대장암 수술 환자 230여 명의 조직 샘플을 이용해 아스피린 장기 복용과 대장암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장암의 발병과 진행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15에서 2019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238명으로부터 조직 샘플을 채취해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12%와 비복용자 간 조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또 대장암 세포가 아스피린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 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은 대장암 수술 환자들 사이에서 암 전이를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종양 침투를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대장암 세포에 아스피린을 노출시킨 실험에서는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CD80 단백질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습니다. 또 건강한 직장 점막 조직에서 CD80 발현율이 아스피린 복용자가 비복용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아스피린이 암세포를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작용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향후 아스피린의 대장암 예방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용량과 투여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산 및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정보 공개는 금지됩니다. 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철도업체 브라이트라인 웨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LA역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도시 렌초 쿠카몬가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쪽까지 이어지는 총 351km 길이의 고속철도 공사가 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 철도 위를 달리는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200마일로 운행돼 약 2시간 만에 전 구간을 주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4시간 반 이상이 걸려 고속철이 완공되면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입니다. 교통부는 이날 X에 우리는 오늘 미국의 진정한 첫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하기 위해 네바다에 있다며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 여행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경이 유령 번호판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에서 19일 합동 단속을 통해 요금 회피 목적 유령 번호판 차량 21대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에서 이뤄졌고 19일엔 스로스넥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에서 실시됐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및 통행료로 양일간에 걸쳐 총 58만 6천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또 793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날 단속은 지난해 뉴욕시와 뉴욕주, MTA, BNT가 밝혔던 초기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만 누적 9,500대를 단속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번 전철 82가에서 잭슨하이츠역과 111가역에서 플러싱행 전철 운행이 중단됩니다. 부식 단계에 도달한 강철 빔을 교체하고 계단을 수리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공사를 진행한 맨하튼행 플랫폼은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정상 운행합니다. 해당 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각각 90가역과 매츠 윌렛츠 포인트 역에서 맨하튼행 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사는 오는 5월 6일 시작하며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에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교체, 도장, 타일링 등 밑적 개선, 해안 폭풍 대비 등이 포함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